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맹위를 떨치던 한파는 오늘까지 이어진 뒤 점차 누그러들겠습니다. 폭설이 내린 제주와 호남 서해안에선 공항이 마비되고 빙판길 사고와 시설물 붕괴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늘 새벽 전북 장수군 북쪽 17km 지역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은 5개월 전에도 규모 3.5의 지진이 일어나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한 20대가 구속됐습니다. 다만 먼저 범행한 10대는 소년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베트남 푸꾸옥으로 가려던 비에젯 항공 여객기가 안전상의 이유로 돌연 결항하면서 승객 200여 명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물가 안정 목표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관련한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를 처음 통과했지만 휴전 촉구 내용은 빠졌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가자 지구에 당장 필요한 건 인도적 지원 확대가 아닌 휴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수능에 심화 수학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5등급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기하기로 한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사회, 과학의 융합 선택 9개 과목에 대해 절대평가만 실시됩니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안이 또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면서 배상금 지급 대상이 계속 늘어나 재원 고갈 처지에 놓였지만 일본 정부와 기업의 성의 있는 호응은 아직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밤이 가장 길다는 절기 동지인 어제 북극발 최강 한파가 절정을 이뤘습니다. 길게 이어진 한파와 폭설은 오늘까지 이어진 뒤 내일부터는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정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층 온도가 영하 40도에 달하는 북극 한기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바다와의 온도차로 서해와 동해에는 마치 빗자루로 쓸어내리듯 보이는 눈구름이 형성됐습니다. 강력한 한기가 축적되고 밤사이 맑은 날씨에 기온이 더 떨어지며 한파가 절정을 이뤘습니다. 대관령 기온이 영하 20.4도, 서울도 영하 14.7도를 기록했고 광주 영하 9.6도, 부산도 영하 8.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 겨울 최저 기온입니다. 북극 한파는 주말까지 하루 더 이어진 뒤 성탄절을 하루 앞둔 휴일 낮부터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며 누그러들겠습니다. 최근 지속되었던 강추위는 23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23일 낮부터는 점차 기온이 오르며 25일 이후로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해안의 눈은 주말 오전까지, 제주도의 눈은 주말 밤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습니다. 다만 해상에 형성된 눈구름이 내륙으로 유입되며 휴일 오전에는 서울 등 내륙 곳곳에 눈발이 날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제주에 눈과 함께 강풍이 이틀째 몰아치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제주소방본부는 어제 오전 8시 12분쯤 서귀포시 도순동에서 눈길 교통사고로 30대 남성이 다치는 등 이틀간 눈길 교통사고 8건이 발생해 11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틀간 시민 19명이 낙상사고를 당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그제부터 어제 오후 1시까지 구급 안전조치도 45건 이뤄졌다고 제주소방은 전했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제주도에 많은 눈이 오면서 어제 오전부터 8시간 가까이 제주를 오가는 하늘길이 모두 막혔다가 오후 늦게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제주에는 눈이 계속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안심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활주로가 하얀 설원으로 변했습니다. 대형 제설 차량들이 쉴 새 없이 눈을 치웁니다. 제주 공항 주변에 심어진 야자수 위로도 눈이 소복하게 쌓였습니다. 이틀째 대설특보가 내려진 제주에 많은 눈이 오면서 제주 공항에는 결항과 지연이 속출했습니다. 항공업계는 지금까지 약 2만 명 안팎의 승객이 제주에 발이 묶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항에 사람 너무 밀려 터져가지고 전쟁 난 것 같고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숙소 잡기가 어려워가지고 당장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 상황이에요. 육지에서 제주로 향하는 항공편도 함께 막히면서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사흘간의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모처럼 여행을 가려던 시민들은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크리스마스 맞아서 가족 단위로 가는 여행이었는데 너무 아쉬워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숙소도 다 예약을 해놓은 상태이고 렌트카도 다 예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일부 항공기는 제주공항 부근까지 날아갔다가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제설 작업 때문에 착륙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창문으로도 제주도가 보였을 때 이제 갑자기 안내 방송이 나와서 눈썰매도 타고 승마도 해보고 싶었는데 못 가게 돼서 아쉬웠어요. 제주 공항의 마비 여파로 제주에서 출발해 해외로 가는 항공기를 타려던 승객들도 발이 묶였습니다. 공항에 날씨가 안 좋았던 것도 아니잖아요. 제주도에서 늦게 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제주공항은 오후 들어 제설 작업을 통해 활주로 이용이 가능해졌지만 기상청이 지역에 따라 10cm 이상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한 만큼 추가 결항 사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강력한 한파와 함께 찾아온 이번 폭설은 주로 서해안 바닷가 지역으로만 집중되고 있는데요. 서해 바다의 높은 해수면 온도와 바람의 방향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정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흘 내내 계속해서 그칠 줄 모르는 눈. 어선들은 먼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항구에 발이 묶였는데 온통 하얀 눈을 뒤집어 썼습니다. 제설 차량이 계속 돌고 항구 주변 주민들도 눈삽을 들고 나섰지만 치워도 눈은 끝이 없습니다. 한 20년 전에는 차가 덮일 정도로 왔는데 하여튼 그 이후로 이게 처음이죠. 이렇게 많이 온 게. 예. 네, 이곳은 군산 비흥항 주변 바닷가인데요.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무릎을 넘을 정도인데요. 계속해서 지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흥항 바닷가 쪽에서 전주 내륙 방향으로 조금만 움직이면 거짓말처럼 눈발은 사라집니다. 네, 이곳은 비흥항 바닷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육지 쪽으로 약간 이동을 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눈이 오지 않고 있고요. 저렇게 햇볕까지 강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바닷가는 눈 펑펑, 내륙은 햇빛 쨍쨍. 차가운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 해수면과 만나서 그곳에서만 눈구름이 형성돼 발생하는 현상인데 바람의 영향도 큽니다. 서해상에서 발생한 패기 차이의 눈구름대에 의해서 영향을 주는데요.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북서풍이 불어 들어올 때는 해안가로 깊숙하게 들어올 수 있지만 조금 더 북풍에 가까운 바람이 불게 되면 해안가를 중심으로 내리게 되고요. 이 때문에 군산 선유도와 말도 등 전북 섬 지역엔 이번에 6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또 바닷가를 따라서 군산과 부안 고창 지역에도 20에서 30cm가량 많은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눈이 내리면서 전북에서는 비닐하우스와 축사 몇 곳의 지붕이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 이틀 동안 예. 눈이 지금 30cm 이상 와서 네. 지난 저녁에 지금 분기가 됐어요, 하우스가. 아. 그래서 현장 조사를 하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난 당국은 눈이 완전히 그치고 나면 시설 피해 접수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YTN 오정곤입니다. 오늘 새벽 4시 34분쯤 전북 장수군 북쪽 17km 지역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35.8도이고 동경 127.53도이고 지진 발생 깊이는 6km로 파악됐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주변 지역은 흔들림을 느낄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같은 지역에서 지난 7월 29일에도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해 정부가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고 진동을 느꼈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베트남 푸꾸옥으로 가려던 비에젯 항공 VJ975편 여객기가 돌연 결항하면서 승객 200여 명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해당 여객기가 오늘 새벽 1시 45분 이륙할 예정이었는데 정비 문제로 탑승이 지연되다가 안전상 이유로 결항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항공사 측에서 환불 절차와 함께 인근 호텔에서 머물도록 안내했고 추후 대체 항공편 마련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승객 대다수가 호텔로 이동해 5시간 넘게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옥산휴게소 근처에서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화물차와 택시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후 뒤따르던 승용차 2대도 잇따라 부딪혔는데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뒤따르던 승용차 2대가 앞서가던 차들과 부딪힌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충남 논산시 도로 위를 달리던 1톤 트럭과 25톤 트럭이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앞서가던 1톤 트럭이 서행하던 앞 차량을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뒤따라오던 25톤 트럭이 다시 1톤 트럭과 추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25톤 트럭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역 버스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자 시내버스가 서서히 앞으로 움직입니다. 디귿자 형태의 정류장을 벗어나려면 왼쪽으로 돌아 나가야 하는데 그대로 직진합니다. 속도를 높여 보행자와 시설물을 들이받으면서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낮 1시 20분쯤 수원역 버스 환승센터에서 승객을 태운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시내버스가 이곳 인도로 올라타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곳 횡단보도에 기다리던 여러 보행자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지는 등 모두 15명이 다쳤습니다. 철골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나서 이제 건넜다가 다시 여기로 왔고요. 그때 이미 사고가 난 상황이었고, 사고가 난 상황에서 이제 이미 사람 한 분이 깔려 계셨어요. 50대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신호등이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뀔 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가속 페달로 잘못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바로 한 3m, 2, 3m 이 정도 상황입니다. 승강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바로 출발하면서 직진해서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CCTV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을 앞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공개 행보를 자제하며 비대위원 인선 구상에 본격 돌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도권과 중도, 청년층 표심을 공략할 이른바 중수청 인사를 대거 발탁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 상식과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갖고 앞장서겠다며 포부를 밝힌 한동훈 전 장관은 첫 가늠자인 비대위원 물색에 들어갔습니다. 정식 임명 전이라 국회나 당사의 모습을 보이진 않았지만 연내 비대위 출범을 목표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과 소통하며 지도부를 함께 꾸릴 인재풀 관련 정보 파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물어보시면은 저희는 언제든지 곧 들어오실 거기 때문에요. 네, 필요한 자료는 말씀드리고 하겠는데. 당 안팎의 시선은 이제 비대위원들의 면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상 비대위는 최대 15명 규모로 꾸릴 수 있는데 한 전 장관과 당연직 2명을 뺀 최대 12명은 사실상 한 전 장관이 임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 전 장관의 향후 당 운영 철학이 함축적으로 담기는 겁니다. 당내에선 영남당 이미지에 갇혀 수도권 위기론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이를 고려한 인선 작업이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지도부 역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젊음과 새로움으로 우리 정치에서 수십 년 군림해온 운동권 정치를 물리치고 탈진영 정치, 탈팬덤 정치 시대를 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특히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을 뜻하는 이른바 중수청을 끌어안을 수 있는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1973년생으로 50세인 정치신인 한동훈 전 장관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란 취지입니다.
새로운 정치는 정치 교체, 세대 교체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70년대 이하 출생자들로 비대위원을 전원 구성해라고 내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 발 더 나가 이준석 전 대표 등 당내 비주류까지 포용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는 것이 저는 급한 일이라고 봅니다.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뭐 연대도 비슷하고 대한민국 이 국가를 위해서 또 윤 대통령 5년을 우리가 같이 만들었지 않냐. 여기에다 총선 공천심사를 주도할 공천관리위원장에 누구를 앉힐지까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 여의도 정치권의 빚이 없는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에 지명되면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 이른바 영남권, 친윤 초선 등이 거론되면서 이 당내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오는 27일 탈당을 예고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탈당을 선언할 것이냐는 취지의 YTN 취재진 질문에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이 전 대표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에서 오는 27일 탈당 선언을 한 뒤 본격적으로 창당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금태섭, 양향자 등 이른바 제3지대 전현직 의원들과 잇따라 만나며 연대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 닻을 올릴 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를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 비상대책위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론 부각에 더 힘을 싣겠다는 전략인데 내부적으로는 한동훈발 쇄신 경쟁이 몰고 올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김대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무능한 대통령도 부족해 아바타 비대위를 세우기로 했다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느냐고 연일 공세의고비를 조이고 있습니다. 여당이 용산 출장소를 넘어 직할체제로 국민의힘이 아닌 윤석열의 힘, 검찰의 힘이 되기로 했다는 겁니다. 검사 출신 비대위원장은 이제 윤석열의 아바타가 되어 집권 여당을 검사의 힘으로 사당화할 예정입니다. 일국의 법무부 장관 자리마저 정치인 직행 과정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특히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김 여사 특검이 한동훈 비대위의 향방과 리더십을 가늠할 첫 시험대로 평가받는 만큼 전국 주도권 다툼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과감하게 할 소리 해주십시오. 특검도 받자. 대통령실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 이번 기회에 털어내고 당당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되면 좋겠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70년대생 젊은 엘리트 출신을 당의 얼굴로 내세운 여당의 변화가 전면적인 세대교체론으로 이어지진 않을지 긴장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특히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된 이후 당내에서 86 운동권 용태론이 분출한 게 부담입니다. 여기에다 보복운전 논란을 일으킨 이경천 부대변인 등 친명 원외 인사들의 이단 도덕성 문제가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 이것까지 겹쳐가지고 386 기득권 정치인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좀 물러갈 때가 됐다. 검사 출신 여당 비대위원장의 등장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대비되는 것 또한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친명계 저장 정성호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며 당의 단합과 혁신을 강조한 건 물밑에서 흐르는 당내 위기감의 방증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당은 일단 한동훈 비대위의 등장이 내년 총선을 정권 심판론 구도로 치르는 데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초반 주도권 다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낙연 신당론으로 인한 당 분열과 내부 혁신 요구, 그리고 상수로 남은 이 대표 재판 리스크는 폭발력이 만만찮은 위험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선 후퇴를 여러 번 했듯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 민주당에 그런 양보가 있었으면 한다며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라는 건 각 정당이 최상의 상태를 국민 앞에 보여드리는
보여드리면서 표를 달라고 하는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에 이틀 또는 사흘은 재판에 가야 하는 형편인데다 이른바 돈봉투 의혹 사건에는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 상태로 선거를 치러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와 별개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제보자가 자신의 최측근이란 보도와 관련해선 누구인지 한번 파악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연내 처리 문제를 놓고 다시 충돌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야당과 재난의 정쟁화라며 반대하는 여당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산안과 함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려던 계획이 김진표 국회의장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민주당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특별조사위만 제대로 가동된다면 특검은 양보할 수 있다며 의장의 중재안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총선 이후 법안을 시행할 수 있다는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유가족 측하고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협의 이후에 의장 중재안을 수용할지 여부는 판단하겠는데 기본은 하여간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됐으면 좋겠다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당이 문제 삼는 특검과 총선 전 법안 시행은 양보할 수 있으니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합의에 나서란 일종의 대여 압박으로 해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재난의 정쟁화를 멈추라며 반박했습니다. 특히 과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금 수백억 원을 들여 조사와 수사를 반복했지만 소모적인 정쟁만 재생산하고 사회적 애도의 감정은 퇴색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법은 진상조사보다는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적 참사에 따른 후속 법안은 사회적 아픔을 치유하고 봉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갈등을 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야당이 주장하는 특조위 구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받고 유족과 부상자 지원 등을 위한 별도의 법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차가 팽팽한 상황에서 법안 상정에 열쇠를 쥔 김진표 의장은 여야 합의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만큼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런 이유로 오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연내 통과를 바라는 유족의 뜻에 따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28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여야 간 격한 공방이 불가피해 내년 초나 법안이 자동 상정되는 1월 28일 이후 본회의로 처리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미국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물가 안정 목표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미 상무부는 11월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2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인 2%대 물가 상승률에 근접하는 겁니다. 전월과 비교해서도 0.1% 떨어졌는데 팬데믹 확산 이후 3년 7개월 만에 처음 하락입니다. The overall PCE price index actually fell 0.1% from October. That is the first monthly decline since April 2020. Meanwhile, PC 가격 지수는 미국 거주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소비자 행태 변화를 반영하는 만큼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소비자 물가 지수 CPI보다 더 중시하는 지수이기도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와 관련해 미국이 경기 침체 없이 연준의 목표인 2% 물가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초만 하더라도 긴축 정책 탓에 불황 전망이 우세했지만 물가 안정으로 낙관적 시선이 대세가 된 겁니다. But we know that election years tend to actually be pretty good, contrary to what people might think. So we're pretty optimistic heading into 2024. 올해 마지막 나온 미국 물가지수 주요 지표가 미국의 물가 둔화를 뒷받침하면서 연준의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 전망에도 힘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40%에 미치지 못하는 지지율로 임기 3년 차를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갤럽은 최근 미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3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3년 차 마지막 달에 45% 지지율을 기록했고 54%를 기록한 지미 카터 이후 7명 모두 40%는 넘겼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관련한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를 처음으로 통과했지만 휴전을 촉구하는 내용은 빠졌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가자 지구에 당장 필요한 건 인도적 지원 확대가 아닌 휴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Who is in favor of the draft amendment, please raise your hand.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가운데 13개 나라가 찬성해 통과됐습니다. 당초 휴전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으려 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Often in diplomacy, the challenge is meeting the moment in the world we live in, not in the world that we want, and we will never tire in pushing for a full humanitarian ceasefire.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러시아는 나란히 기권표를 던지며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이유는 달랐습니다. 러시아는 결의안이 휴전을 촉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고 미국은 안보리가 하마스 테러를 규탄하지 않았다며 기권했습니다. By signing off on this, the Council would essentially be giving the Israeli armed forces complete freedom of movement for further clearing of the Gaza Strip. I'm not going to respond to Russia's rant, a country that has also created conditions that they are complaining about now in their unprovoked war in Ukraine. 세 차례 표결이 연기된 끝에 어렵게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유엔 사무총장은 반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어차피 지원 물품이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A humanitarian ceasefire is the only way to begin to meet the desperate needs of people in Gaza and end their ongoing nightmare. 중재국을 통한 휴전 협상도 난항을 겪으면서 크리스마스 전후로 총성이 멈출 거라는 기대감도 옅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레이더 능력이 부족한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을 표적으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란이 제공하는 실시간 정보 덕분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서방 정보기관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 혁명수비대의 정예군인 쿠드스가 예멘 후티에게 민간 선박의 좌표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후티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에 대한 지지를 표시한다는 이유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주요 물류 항로인 홍해에서 유조선 등을 공격했습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후티는 홍해를 지나는 배를 조준할 만한 정확한 레이더 능력이 없다며 이란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후티의 미사일은 모두 물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내놓은 제3자 변제 해법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당사자가 정부의 해법을 받아들이더라도 제3자 변제의 재원이 고갈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2차 소송에서도 승소하자 일본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조치해 이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이번 추가 배상 판결도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가해기업 대신 우리 정부 산하 재단 기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충실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문제는 재단의 재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 규모는 총 41억여 원. 이 가운데 1차 소송에서 3자 변제안을 수용한 피해자 11명에게 25억 원가량을 지급해 16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3자 변제를 거부한 4명에 대해서는 공탁금으로 약 10억 원을 써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잔금이 5억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2차 소송에서 승소한 11명에게 1인당 배상금 1억에서 1억 5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추가 소송 대법원 확정 판결도 앞두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 필요한 재원을 확충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불어나는 배상금을 감당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우리 정부가 국내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제3자 변제 해법을 마련했지만 일본 정부와 기업의 성의 있는 호응은 없는 상황. 여기에 일본 언론도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위험을 지적하는 등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국교위가 논란 끝에 2028 대입 개편 시한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교육부 시한과 달리 고교 융합 선택 사회과학 9과목은 절대평가만 하고 심화 수학은 신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고등학교 내신부터 수능까지 큰 폭의 변화가 예고되는데 정부는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자 했지만 과제는 남았습니다. 김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연말을 불과 열흘 남기고 2028 대입 개편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대입 개편 권고안이 확정됨에 따라 2025년부터는 고교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고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병기되며 2028학년도 수능에선 선택 과목이 폐지됩니다. 교육부의 시한과 달리 고교 융합선택 사회과학교과 9개 과목은 절대평가만 시행됩니다. 고교 학점제 취지를 고려해 절대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일부 받아들인 건데 추후 절대평가 과목 쏠림 현상을 막을 방법도 찾기로 했습니다. 벌써 7번째 논의하는 시간이 됩니다. 많은 시간 동안에 심도 깊게 토론한 끝에 수능 심화 수학은 신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심화 수학이 미래 역량의 중요한 과목이지만 단순함과 공정을 추구하는 통합 수능 취지에 맞지 않고 학습 부담이 크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번 권고안에는 앞서 대입 개편 논의 과정을 비판했던 진보 위원들도 서명했지만 끝내 전원 합의는 만들지 못해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국교위의 2년 편향 논란 불씨도 여전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교원단체 추천위원 선정을 1년 반째 미루며 교육계 의견 수렴 기능도 비판받고 있습니다. 특정 교원단체나 위원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그 위원회가 굴러간다면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목적에 맞게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국교위가 유보통합과 지방대 발전, 미래 인재 양성 등 정부 국정과제만 중점 논의하면서 중장기 교육 정책과 제도 설계를 목표로 여러 의견을 수렴하자는 본래의 설립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연말마다 반복됐던 불필요한 증시 변동성은 줄었지만 세수 부족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른 득과 실을 엄윤주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정부의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결정에도 우리 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표 당일 코스피는 2,600선을 겨우 턱걸이했고 상대적으로 시가총액 규모가 작아 효과가 클 걸로 예상했던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튿날에도 증시는 반등 없이 약보합세를 이어갔습니다. 기계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매도에 대한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정도지 그걸로 인해서 뭐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힘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워낙 급등을 해서 좀 반등 탄력이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왜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를 요구했을까? 그동안 우리 증시는 매년 연말마다 주식 큰손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잇따라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불필요한 변동성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그 매수세가 강해야 올라가는데 연말마다 회피 물량에 의해서 다른 나라는 산타 랠리인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하락장, 암흑 랠리가 이어졌는데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은 애꿎은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나아가 시장 전체로 봤을 때도 주가의 낙폭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 과도하게 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없어져서 주가의 변동성이 작아지니까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도 낮아지는 이런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하지만 가뜩이나 큰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일단 정부는 전체 세수에는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 재정 상태가 좋지 않죠. 적자가 크고 지금 그 어떤 세수의 그 축소가 지금 큰 문제인데 여기서 과연 이런 조치가 필요한 거냐. 그래서 이제 부자 감세다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와 더불어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기로 한 지난해 여야 합의도 이번 결정으로 무색해졌습니다. 여기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졸속으로 강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뼈아픈 대목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YTN 엄인주입니다. 정부는 중국의 수출 잠정 중단으로 수급 불안 우려가 일었던 차량용 요소수의 국내 재고가 7개월분으로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차량용 요소 재고와 반입 예정 물량이 6.6개월분으로 늘었고 조달청의 공공비축분 추가 계약과 국내 요소수 제조사의 제3국 계약 추진으로 재고가 7개월분을 넘어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유소 가운데 97.4%에서 요소수가 정상 판매되고 있고 판매량도 지난주보다 감소하는 등 공급이 안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료 원료인 인산 2암모늄도 국내 재고가 충분하고 중국 이외 지역에서 업체 간 공동구매 추진으로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는 월요일이죠. 크리스마스가 이틀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요즘은 나홀로족이 많아지면서 크리스마스 케이크도 작고 저렴한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작은 크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컵케이크입니다. 산타클로스와 트리, 작은 곰까지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앙증맞게 담겼습니다. 비싼 크리스마스 케이크 대신 싸게 살 수 있고 한 번에 먹을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집에서 만들기도 간편해 생크림과 아이싱 등으로 장식하면 성탄절 분위기를 낼 수 있습니다. 머핀 사셔서, 머핀은 저렴하니까 머핀 사셔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간단하게 데코하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나홀로족이 많아지며 대중적으로 판매가 잘 되는 케이크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 떠먹는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20여일 동안 15,000개가 팔렸습니다. 10,000원이 안 되는 부담 없는 가격으로 케이크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마스에 잘 팔리는 부시드 노엘도 작게 만들고 가격대를 낮췄습니다. 요즘 케이크 값이 너무 비싸고 그리고 예약도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이렇게 저렴한 케이크가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맛도 그렇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도 그렇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젊은 층이 많이 찾는 편의점은 여전히 도시락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인기입니다. 가격이 6,000원대인데다 디자인도 매년 달라 고르는 재미가 있습니다. 판매량도 지난해보다 40%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특별한 날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주머니 사정이 가벼울 수 있는 그런 젊은 층들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먹는 것 같습니다. 작지만 오밀조밀 예쁜 케이크로 즐기는 행복한 크리스마스. 화려하지 않아도 오붓하고 경제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초등학교 앞에 산타클로스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에게 선물도 나눠주고 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산타의 정체 궁금하시죠? 이 산타는 바로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왜 변신을 한 건지 그 사연을 들어보시죠. 부산에 있는 괴법초등학교 교문 앞에 산타 할아버지가 서 있습니다. 뭘 하시나 봤더니 등교하는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있는데요. 아이들 모두 즐거워하는 기분이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수염에 선글라스까지 끼고 있어 정체를 알기 어려운 이 사람, 바로 이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근엄할 것만 같은 교장 선생님의 산타 변신,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소규모 학교라서 전교 학생 숫자가 59명이거든요. 애들한테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을까, 행복을 애들이 추구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선생님의 변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어린이날에는 만화 주인공으로 변신해서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날씨가 추워 그렇지만 애들 하는데 뭐 다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교장이니까 네가 다 내팽개 치워버리고 애들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게 하면 애들이 정말로 학교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묻자 항상 건강하게만 자라달라는 교장 선생님.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 교단은 여전히 밝은 것 같습니다. 성탄절 연휴 계획 아직 못 세운 분들 계실 텐데요. 가족과 함께 극장에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뮤지컬 애니메이션과 블록버스터 등 다양한 영화가 화려한 볼거리로 관객들을 맞이합니다. 차정윤 기자가 소개합니다. 노래하는 요정 트롤이 세 번째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흩어졌던 형제들을 찾아 나서며 과거 활동했던 보이밴드를 재결성하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영화 상영 내내 트롤들은 완벽한 하모니, 절도 있는 군무와 함께 90년대를 장식했던 히트곡 메들리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더빙과 OST 녹음에는 저스틴 팀버레이크와 카밀라 카베요, 트로이 시반 등 해외 팝스타들이 총출동했는데 우리말 더빙판에도 아이돌 레드벨벳 웬디와 라이즈 은석이 통통 튀는 목소리 연기를 펼쳤습니다. 리액션 같은 게 막 막 이러게 몇 시간 동안 정말 제가 하루에 쓸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왔다. Call this place home. DC 코믹스의 영화 아쿠아맨의 속편은 왕의 자리에 오른 아쿠아맨에게 새로운 위협이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틀란티스 왕국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전편의 악당이었던 이복 동생 옴과 손을 잡았습니다. 수중은 물론 정글과 사막까지 넘나들며 시원한 영상미와 통쾌한 액션을 선사합니다. 영화 서울의 봄과 이순신 장군 3부작 마지막 작품인 노량 죽음의 바다 등 한국 영화 대작들도 극장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영화들이 성탄절 연휴와 연말을 풍성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지역경제 한 축을 담당한 화순탄광이 문을 닫으면서 지하수 수몰 방식으로 복구가 진행될 계획인데요. 하지만 과거 폐광 지역에서는 철분이 섞인 침출수가 흘러나오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화순군도 탄광을 대신할 대체 산업을 발굴하기 전까지 갱도가 현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화순에 있던 탄광 24개 가운데 1992년 폐광된 탄광터입니다. 하천에서 붉은색의 지하수, 폐갱내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물길을 따라 돌들도 색이 변했습니다. 황철석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철이 좀 있어서 녹아내리는 거고요. 알루미늄 성분이 있으면 하얀색으로 그 침전을 하는 거고요. 옛날에는 정화시설들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인근 하천에도 침출수가 흐르면서 바닥과 돌에는 하얀 침전물이 쌓였습니다. 지난 6월 문을 닫은 화순의 마지막 탄광도 한국광해광업공단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수몰 방식으로 복구가 진행됩니다. 어떻게 그 물로 농사를 지으며 꽃에다 물을 주고 키워서 우리가 먹고 살 거냐. 그러니까 완전히 원상 복귀를 하고 속에 광업소 굴 자체 내에 있는 철광을 좀 끄집어 내주라. 다음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지금 안 돼요 지금. 화순군은 폐광산을 활용한 대체 산업 발굴 용역이 끝나는 내년 하반기까지 현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갱도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 보존을 위해 유지 관리비도 24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증액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화순 탄광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산업이 발굴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기간이 내년 10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일정 부분 침수를 하지 말고 현상 유지를 해달라고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는.
화순 탄광은 강원 태백과 삼척 탄광과 함께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상태. 전라남도와 화순군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청정 메탄올 산업단지와 역사 박물관, 추모공원 조성 사업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주민들과 상의해서 수용성 있게 진행해야 됩니다. 향후 우리 100년, 200년 동안 유지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당장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여유를 갖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된다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정부의 예산 지원만 있다면 지자체와 협의해 탄광 복구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노선열입니다. 성탄 연휴의 시작도 매섭습니다. 대부분 지방에 한파특보가, 특히 중부를 중심으로는 한파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2.5도로 여전히 강추위고요. 이 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겠지만 영하권 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이 영하 2도, 춘천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지만 제주도에는 눈이 오겠고 동쪽 지방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한파는 내일부터 누그러지겠지만 내일은 전국에 눈 소식이 있고요. 성탄절인 모레는 새벽에 수도권과 충청 북부에 눈 예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